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그 유사수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제가 그 저희가 주장하는 그 업무상 배임,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제가 좀 정리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어, 이거는 그 형법 제305, 355조의 배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356, 형법 제356조가 업무상 배임이에요. 근데 이제 그 355조에는 횡령과 배임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기에 좀 적었어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뭐 입히는 경우 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말을 조금 바꿨는데 여기에서 본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뜻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법인 또는 자연인 을 지칭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하나씩 좀 잘라가지고 해당이 되는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KOK 재단과 미디움 파운데이션,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영문 법인명의 뒷부분, 요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보시면서 미디움 파운데이션, 즉, 그 미디움 리미티드가 메타M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같은 같은 법인이에요. 이것과 그 다음에 미디움과의 계약 관계를 보면은 이거는 여러 번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4월 15일에 중앙동아닷컴 기사에서는 미디움 LTD가 KOK 재단의 그 플랫폼 이것의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발표를 했고, 5월 7일에는 어, 미디움 INC 인코퍼레이션에서 미디움 리미티드 여기 있는 요게 다시 양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미디움 INC라고 하는 게 주식회사 미디움.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주식회사 미디움이, 어, 그 플랫폼 운영 인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를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에서 가지고 있다는 걸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주 이상한 게 KOK 플레이 앱 공지 주체의 변천사를 이렇게 보면은 21년 4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전에 다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것처럼 이렇게 쭉 되면서 이 날짜별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 어, 이게 결국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 중앙일보, 동아일보 내용은 동일하고 이것도 들어가면은 쭉 나오는데, 그다음에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나온 내용,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이전에 다 보여드렸던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이 KOK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돼 있는 거지요. 그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에서는 주식회사 미디움에는 미디움 INC가 아니고 미디움 LTD 또는 메타M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팀, 그 다음에 그 K 스테디움 PT, 그러니까 프라이빗 리미티드 싱가폴, 그 다음에 KOK 파운데이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러면은 뭐가 없느냐? 운영권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지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미디움 INC가 나와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미디움 그 리미티드라고 하는 것과 메타M은 공지 주체가 전혀 될 수 없음을 이걸 보면서 이 블록체인 투데이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블록체인 투데이 기사를 제가 내렸다라고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내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블록체인 투데이에서는 이거를 이 기사를 유료 기사로 미디움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올려놓았던 거예요. 이게 언제? 2021년 5월 7일에. 그래서 어, 이것들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고 이에 반해서 미디움 INC 즉 주식회사 미디움 이름으로 공시가 나왔어야 했다. 미디움 LTD는 여기에 그 3주간 정도 그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데에는 실제 이 사업에 필요한 맨파워와 기술력이 없는 법인이었고 자본금 1달러 정도의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모든 회원 여기에서 우리가 그 프론티어라고 하는 현재로서는 피해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주식회사 미디움 전 대표이사 김판종과 회사 직원들, 미디움의 회사 직원들이 KK 사업을 주도했다는 것으로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게 2022년 뭐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 그다음에 현재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게 KOK 재단 지금 재단 이사장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토마스 프레이인데 토마스 프레이가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 재단 이사장 최영규 씨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이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플랫폼 운영이라든가 정책 변경 예고 등 공지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 재단의 역할을 계속 해 오면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단이 보관해야 할 오너 월렛, 스테이킹 월렛 이런 것과 코인 정책 및 발행과 유통, 소각, 메인넷 및 개혁 플랫폼 통합 관리와 운영 정책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 손아귀에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KOK 재단이라는 거는 뭐 유명무실했으니까 결국에 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 임무를 배신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는 거고 여기에는 마스터키와 회원의 개인 키, 즉, 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암호라고 보실 수 있는 거지. 비밀번호, 뭐, 비밀번호를 찾거나 생성을 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자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입금이 발생이 22년 3월 3일에 됐고, 회수를 3월 5일에 했던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개인 키를 여기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정책 중 플랫폼 가격 조정 등은 미실행하고 그게 실행하지 않았고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으로 자산 이전을 종용했는데 기축통화 KOK를 없애려 한 그런 의혹이 있다. 메인넷으로의 자산 이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을 굳이 넣어놨냐면은 우리는 K 스테디움 메인넷으로 자산 이전을 했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셨다시피 투자회사 일명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이 된 것이지 메인넷으로 자산 이전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KOK를 K스타라는 걸로 수합을 시켜가지고 KOK를 없애려고 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우리가 KOK를 넘기고 나서 지금은 K스타로 다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메인넷이 메인넷에서 운영을 하는 지갑을 통해서 KOK를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거래소로 내보내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별 생쇼를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미친 사람이 이 수수료를 한번 내고 한 번을 더 거쳐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요 상장사로부터 상패를 당했다. 이 쿠코인과 바이비트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은 거래소가 766개 정도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바이비트가 2위 있고 쿠코인이 8위 있어요. 우리 것이 KOK가 쿠코인은 3월인가 4월, 5월 이때쯤에 이게 상폐가 됐고, 바이비트는 11월 언제쯤인가 이게 상폐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탑 티어 10 속에 두 개가 들어가 있었고, 현재로는 제가 아까 보셨던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게이트 아이오 12위에 있는 이 게이트 아이오가 좀 밀려 나와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KOK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8개 정도의 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로는 게이트아이오와 인도닥스 요 두 개만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왜 보여드린다 하면은, 일단은 다 하고 나서 말씀, 이걸 왜 보여드렸나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게이트 아이오, 그 다음에 인도닥스, 그 다음에 바이비트, 이게 최종적으로 가장 나중에 상장이 됐는 게 2022년 5월 중순이었나 뭐 말이었나 그때쯤에 바이비트까지도 상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도가 높은 거래소의 상장을 2022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장을 시켰는데, 그 시점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인넷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까지 하면서 왜 이쪽으로 메인넷으로 그쪽 말로는 뭐 자산 이전을 메인넷으로 K스테디움으로 이전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커뮤니티 풀이라는 투자 회사에 옮기는 건데 그렇게 옮기도록 했겠느냐. 그리고 KOK를 없애고 K스타로 수합을 했는데 이런 어 대형 그리고 신뢰도가 있는 거래소에 상장을 하기가 쉽지도 않은데, 이 케이스타라는 거를 어떻게, 지금 보면은, L뱅크라는, 거기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한 18위, 19위 정도가 돼요. 뭐, 그쪽 한 개만 지금 존재를 하고, XD.com이라는 것도, 어, XD.com이라는 곳에 또 상장을 했지만, 케이스타는 지금 상장 폐지가 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때 성립하는 범죄로 해서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던 이것들이 현재 거래소 가격 기준으로 해서는 약 3조 7천억,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는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및 매출처 의혹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더 메타라츠라고 하는 더 메타라츠 컴퍼니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MTRT와 주식회사 미디움 등의 매출 의혹을 가지고서 있는 건데, 일단은 메타라츠의 경우는 이게 21년도에 인수를 한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주에 있는 기업인데, 여기가 금속 도금을 하는 업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업은 기존의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하고 있던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22년도에 매출이 약 1580, 뭐 제가 그 파이낸셜 레코드를 봤을 때는 1582만 불, 지금 하나로 하면은 뭐 200 몇십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3년도에 738만 불 정도가 매출이 일어났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전 업체는 100만 불에서 150만 불 정도. 근데 이 시기가 여기하고도 비슷한데, 이 주식회사 미디움이 19년도에 0, 20년도에 3,840만 원, 21년도에 약 160억, 22년도 177억, 이렇게 나왔는 게, 특히 21년도 매출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두 개, 한국도로공사와 조폐공사를 통해서 매출이 없는 것으로 이게 어떠한 언론사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접 수사기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조폐공사에 연락을 해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다. 그럼 그 매출이 나머지 하나 블록체인 분야에서 났을 건데, 이 블록체인 분야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 그들이 직접 해왔던 MDM이라는 거 가지고는, 그거는 뭐 가치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KOK 재단과 관련된 여기에서 이런 계약을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플랫폼 구축 뭐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뭐 말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더 이상 이렇게 뭐 그거는 자료만 가지고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그거는 다 이미 보여드렸다. 결국에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유사수신 행위로 이 사건을 마무리를 짓게 된다고 했을 때, 근데 사기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폰지도 더더군다나 아니다라는 것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유사수신이든 뭐 그렇게 갔을 때는 결국에 우리는 조- 조직 범죄의 하나의 모집책으로도 어 그러니까 뭐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 더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근데 유사수신에 관련해서 그 가상자산이 포함이 된 것은 24년 2월 중순쯤인가 그렇게 추가로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이 된 이후에 한참 후에 가상자산이라는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유사수신으로 보기도 힘들고, 어, 결국에 우리가 이 달성을 해야 되는 거는
달성을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희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거나 그 다음에 피해 회복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스테이킹 지갑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을 해서 나갈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대응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솔직히 경찰이나 그 다음에 고소자들이 울산경찰청에 한 10여 건이 먼저 고소가 됐는 게 병합이 돼가지고 한 곳에서 수사를 해왔는데 피해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전달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이 꼭 그 인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뭐 지금 피해자 쪽에서도 스태킹에 대한 개념이 일단은 없고 그 다음에 그 가해자라고 하는 뭐 송가병 씨라든가 이런 사람의 입장문 내용에서 받는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보인다. 그럼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가서 그러니까 결국에 끝도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공전이 되고 있지 않냐. 이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가장 안타깝고 여러분들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짜증나고 답답하고 뭐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어제의 유사수신, 그 다음에 사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시점이 중요한데 돈을 어, 뭐 예를 들면은 투자라고 거기는 이야기를 하니까 투자를 할 때까지 그때까지 뭘 기망을 했는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망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뭐 원금 보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금이라는 개념에다가 이게 현재 실질적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스태킹 상태에서는 이거의 가치 뭐 한쪽에서는 뭐 저기 가치 고정 뭐 하여튼 뭐 가치 보장형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는데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정말 저는 웃지 않을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는 스테이킹 절차를 봤을 때 돌려줄 수 있는 상태냐 없느냐 이걸 봤을 때 이것도 돌려줄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것도 사기도 그 다음에 유사수신도 그 다음에 폰지 뭐 그 앞사람 선 투자자한테 뒤에 들어온 후 투자자 거를 가지고서 지급을 했다. 이것도 있을 수가 있지도 않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지해지고 나면은 결국에 오늘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저는 귀결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끝나는 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뭐 여전히 어, 바뀜없이 꾸준히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 저희는 주장을 해서 이 사건이 그렇게 기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에 뭐 지금 울산경찰청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도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일단은 담당 수사관 이름은 확인이 됐고, 뭐, 그 다음에 연락처도 확인이 됐는데 메시지까지 남겨놨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시 좀 설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또 서류만 넘어갔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서류만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생소한 분야이고,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뭐, 개인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 이런 것조차도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 뭐, 하늘에다가, 이, 그, 칼질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참조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나름 제가 띄워드렸던 내용을 가지고서 한 번씩 검증을 한다는 마음으로 또는 내가 실제로 확인을 좀 해보겠다. 이 사람 말만 듣고서가 아니고 나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그런 노력들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